금리는 결국 물가와 성장률로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장기금리 같은 경우 중장기 실질 성장률과 기대 인플레이션으로 대부분 설명이 되겠죠. 여기에 굳이 추가하자면 수급 정도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채권의 수급은 사실 지금처럼 유동성이 메마른 상황이 아니라면 변동성에 영향을 크게 주지 않았기 때문에 비중을 높게 보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지금은 워낙에 유동성 위축 상태이기 때문에 수급도 중요하게 들여다봐야겠죠. 최근 이슈별로 언급되고 있는 내용을 간단히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를 투자하는 데 있어서 환율을 안 볼 수가 없겠죠. 사실 환율을 본다라는 것은 이게 원인일까 결과일까에 대한 입장이 먼저 정립되어야 됩니다. 저는 사실 원인보다는 결과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어찌됐든 일단 장기금리는 엔화 그리고 중국의 위환화에 영향을 받게 되죠. 이게 수급 요인으로도 이어지는데 지금 현재 엔화가 달러당 엔화가 145입니다. 지금 위안화 같은 경우도 보시면 7불이 넘어섰죠. 정책당국이 상당히 긴장을 하고 개입을 하는 그런 구간인데 지금 7.28까지 상승을 한 상태입니다. 결국 이 엔화라든지 위안화 약세에 따라서 장기금리는 상승 리스크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결국에는 일본, 중국이 자국통화 절상에 대한 미국 채권 매도가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결국 환율이 수급 문제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어느 정도 예상을 했던 부분이지만 지금 중국이 생각보다 지금 경기가 많이 안 좋죠.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기대를 잔뜩 받았던 중국 경기가 지금 상당히 헤매고 있다는 것은 장기국채, 미국 장기국채를 투자한 입장에서는 일단 긍정적으로는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 그치지 않고 유럽 곳곳에서 지금 죽는 소리가 나오고 있죠. 유럽의 중심이라고 볼 수 있는 독일의 경우에도 공식적인 경기 침체 구간으로 들어섰고 이게 장기화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남은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달러 인덱스가 상승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래도 달러 인덱스는 유로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유럽이 이렇게 경기 침체 우려가 불거질수록 달러가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와중에 중국의 부진까지 이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또 강한 달러가 장기 국채 투자에 있어서는 상당히 또 우려되는 부분이기도 하죠. 다 일장일단이 있는 부분이고요. 사실 올해 초만 하더라도 미국보다 강한 유럽이라고 하셨던 분들이 많았는데 지금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아무도 안 계시죠. 아무튼 지금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들이 디플레이션을 우려해야 될 정도의 상황입니다. 당연히 달러 인덱스가 높아지니까 당장은 국채 수급의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저는 단기적인 측면이 아니라 조금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글로벌 성장 동력의 한 축을 담당하는 중국의 경제가 기대와 달리 강하게 반등하지 못했다는 점은 결국엔 금리 상승 요인을 구조적으로 꺾었다라는 걸 뜻하기 때문에 이런 단기적인 수급 이슈만 잘 넘어간다면 추세적인 금리의 하락을 기대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사실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경기 부양 의지가 있냐조차도 의심을 받고 있을 정도이기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 성장 정책의 한계에 봉착한 것 아니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 극단적인 얘기까지 가게 되죠. 지정학적 리스크를 또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 거고요. 어찌됐든 중국 위안화가 7.1이 넘어가면서부터는 중국 은행들의 외화 지급 준비율을 낮췄습니다. 저번 영상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6%에서 4%로 2%포인트 낮췄죠. 결국 위안화 방어를 위한 달러 풀기이고요. 이런 종합적인 측면에서는 역시 여전히 미국채 수급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BOJ 마이너스 금리 해제 가능성 언급이 있었죠. 주말에. 특히 이제 주말에는 일본 BOJ 관련된 뉴스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BOJ 관련된 뉴스는 주말 사이에 좀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엔화 그리고 10년물 장기 금리가 올랐습니다. 일본 10년물이죠. 장중에는 한때 7%를 넘어서기도 했었고요. 지금은 0.686 조정이 된 상태로 돌아왔고요.
지금 일본 신년물이 0.7%를 넘어선 게 2014년 이후에 처음이라니까 상당히 높은 수준을 기록을 한 것이죠. 이게 사실은 어제 미국채 금리가 오른 주요 원인입니다. 달러당 엔화가 145를 넘어서면 어떻게든 BOJ가 개입을 하게 됩니다. 뭐 어찌됐든 어제는 말로 일단 막은 것이죠. 지속되던 엔화 약세가 조금 주춤해졌습니다. 근데 그렇게 큰 폭으로 뭐 환율 변화가 일어난 것은 아니죠. 뭐 이때처럼 직접적인 개입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 구두로 이루어진 어제 같은 그런 이벤트 같은 경우는 사실 시장에서조차도 통화정책 기조 변화 실현 가능성이 있을까라고 의문을 좀 던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마이너스 금리 종료 이게 쉽지 않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사실 어제 우에다 총재의 워딩을 좀 자세히 뜯어보면 임금 상승을 동반한 지속적인 물가 상승을 확신할 수 있다면 조건이 상당히 많죠. 그렇다면 금융 완화 정책의 핵심인 마이너스 금리 해제도 선택지가 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상당히 원론적인 이야기고 조건에 단서 조항이 너무 많습니다. 뭐 하나마나한 얘기기도 하고요. 어쨌든 이런 말 자체에도 국채 시장이 흔들리고 움직인다라는 게 사실은 지금 얼마나 유동성이 위축돼 있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척도라고 생각이 되고요. 개인적으로는 좀 과하다라는 생각을 떨쳐낼 수가 없습니다. 뭐 이 뜻은 상승 압박으로만 작용되는 게 아니죠. 뭐 작은 트리거, 즉 금리 인하, 경기 침체와 관련된 약한 고리가 어디서 작게 생기기만 하더라도 금리가 또 크게 떨어지는 뭐 소위 쇼키즈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만큼 유동성이 메말라 있는 상태라는 것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제 BOJ 뭐 외환시장 관련돼서는 사실 헤지펀드들이 일본 주에는 팔고 엔화는 사고 있죠. 뭐 이런 식으로 베팅을 하면서 결국에는 마이너스 정책 이어가지 못할 것이다라고 뭐 그렇게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인데 과연 실제 BOJ가 그렇게 결정할 수 있을지는 저는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종합해서 일단은 말씀을 드리면 10년물 미국채입니다. 10년물 금리 지금 현재 상당히 오버슈팅 구간으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4.3 정도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뭐 물론 4.5로 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단기적인 수급 우려로 변동성이 나타난 것이지 장기적인 하락 전환 추세 그게 꺾였다라고 해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음 또 국채의 영향을 받는 게 또 인플레이션이죠. 물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금리 상승 압력을 받는 것 중에 하나는 대표적인 게 또 인플레이션이죠. 특히 장기채는 기대 인플레이션이 중요합니다. 기대 인플레이션은 미시건대에서도 발표를 하지만 뉴욕 연은에서도 발표를 하는데 어제는 뉴욕 연은이 기대 인플레이션을 발표했죠. 8월 소비자 조사에 함께 포함이 되는데 보시면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7월 달보다 소폭 파란색입니다. 소폭 상승했습니다. 3.5%에서 3.6%로 0.1%포인트가 소폭 상승했고요. 꾸준히 하락하는 추세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크게 우려가 되지 않지만 결국 이제 5년 이 황색이죠. 노란색 보시게 되면 추세적인 흐름이 중요한데 역시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는 게 관건입니다. 7월 2.9%에서 8월 3.0, 0.1%포인트가 상승을 했습니다. 기대 인플레이션이 상승 흐름을 이어간다는 것은 그 자체가 부담이죠. 여기에 최근 물가 전망치를 놓고 보면 곧 CPI 발표가 있기도 하겠지만 어찌됐든 헤드라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CPI, PCE 모두 인플레이션이 다시 오름세를 이어갈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CPI를 선행하는 지금 제조업 PMI 가격지수 제가 많이 설명을 드렸었죠. 제조업 PMI 가격지수가 중요한데 이게 CPI를 선행한다. 사실은 CPI를 선행하기보다는 PPI를 선행하는 겁니다. 근데 PPI가 또 CPI를 선행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CPI 선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게 지금 물가 흐름이 우려되는 건 사실이죠. 다만 저는 지금 장기 국채를 투자한 입장에서는 연준이 어정쩡하게 금리 인하, 피벗을 하는 것보다는 확실하게 근원 CPI가 확실하게 잡히고 금리를 인하하는 게 훨씬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적어도 근원 CPI가 한 3% 이내 수준은 들어와야 그래도 피벗을 하더라도
다시 기대 인플레이션에 대한 상승 우려가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에 대한 잔불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피벗이 일어난다면 오히려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장기채 투자에는 상당히 우려가 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에도 전반적인 물가가 계속해서 올라갈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렇게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도 CPI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게 이제 주거비인데 본격적으로 이 주거비가 꺾이지 않았습니다. 시차를 두고 이제 하락 국면으로 계속 이어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하고요. 그리고 뉴욕 여론조사의 가계 수입 증가율 보시게 되면 지금 8월달 2.9%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 추이를 보시면 7월달 3.2%에서 좀 크게 둔화가 된 것이죠. 이게 어느 정도까지 떨어진 거냐면 21년 7월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그만큼 임금 상승에 대한 우려가 또 많이 줄었다라고 볼 수도 있는 수치고요. 우리가 물가를 볼 때 코어 CPI, 코어 PC 중요하게 들여다보는 이유가 결국 구성된 세부 내역이 서비스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비스 중심으로 구성이 됐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왜 스티키하다고 얘기를 하냐면 고용과 관련된, 즉 인건비, 임금 상승률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임금이 올라가면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코어 CPI를 중요하게 본다는 의미는 임금 상승률이 중요하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건데, 단기금리가 올라갈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의 주장 중에 하나죠. 높은 임금, 고용, 결국에는 이 임금 상승이 인플레를 다시 자극해서 더 높은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것이다라고 주장하시는 겁니다. 보시면 이거죠. 물가 임금 스파이럴. 결국에는 물가가 오르게 되면 더 많은 임금 상승을 요구하게 될 것이고, 이는 더 많은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또 더 높은 임금 인상이 이루어지는 이런 악순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임금이 오르면 인플레가 오르는 이런 나선 효과를 말하는 것인데, 한마디로 임금 상승 주도의 인플레이션이 꾸준히 발생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죠. 그러면서 금리가 구조적으로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시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임금 상승률을 중요하게 보는 원인 중에 하나죠. 그런데 이 주제로 IMF가 매우 의미 있는 보고서를 발행을 했었습니다. 제가 세부 내용,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시장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그런 임금 물가 나선 효과, 그런 악순환이 생기는 사례가 극히 드물다. 특히 지금처럼 고용시장이 타이트했던 경우로 그 사례를 좁혀본다면 임금 상승이 임금 물가를 올리고 이게 다시 악순환으로 반복되는 이런 나선 효과는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는 것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거의 낮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우려가 나왔냐? 나선형 임금 물가 스파이럴의 사례가 언제였냐? 그럼 언제 있었냐라고 보면 역시나 또 70년대입니다. 그 유명한 낙타 등 물가 상승 구간이죠. 그런데 이 보고서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그때는 유가 쇼크와 더불어 노동조합의 이슈까지 맞물려 있었던 그런 구간이었습니다. 지금은 노동자들의 임금 협상력이 낮아졌기 때문에 노조 가입률도 낮고요. 한마디로 임금 상승률은 인플레이션의 원인이 되는 게 아니라 결과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플레이션이 높았기 때문에 임금 상승률이 높아진 것이 임금 상승률이 높아서 인플레이션이 온다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논리 자체가 실제 사례에서는 극히 드물다라는 것을 보고서로 만든 것이고요. 이게 역대 가장 비슷했던 사례 22건을 다 비교를 해서 도출한 보고서입니다. 보시면 되게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고요.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임금 상승률은 인플레이션의 원인이 아니다. 결과다라는 의미입니다. 임금이 높아져서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렇게 사례를 통해서 분석을 했고요. 시장이 생각하는 특히 구조적인 변화로 인한 금리가 장기적으로 높아질 것이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의 근거가 하나하나 이렇게 보고서로 좀 반박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결국 이렇게 물가가 계속적으로 하방으로 흐를 수밖에 없고 안정적으로 잡혀 나간다면 지금이 정점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놓고 봤을 때 금리, 지금이 상단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장기금리는 결국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성장률과 인플레이션으로 충분히 설명이 됩니다. 따라서 지금 상황, 인플레이션의 상황과 성장률의 지금 위치를 놓고 봤을 땐 한마디로 금리가 오버슈팅된 구간이라는 점을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어찌됐든 연준이 긴축 기조를 이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목표 물가에는 상당히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 국채의 수급 문제로 인한 단기적인 유동성 부족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 구간, 결국에는 작은 이슈에도 크게 흔들리는 변동성 장세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장기금리가 하향 안정될 가능성은 매우 크다. 여기에는 제가 예전부터 전망했던 경기 침체에 대해 가능성은 배제하고 말씀드린 겁니다. 여전히 연준은 수요 둔화, 물가 안정을 목표로 두고 있기 때문에 긴축적인 통화 정책을 이어나갈 수밖에 없고, 저는 여전히 침체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경고히 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식 거래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분들과는 입장이 매번 다를 수밖에 없겠지만, 전 아무리 따져봐도 지금은 미국 경기가 호황이다라고 볼 만한 근거를 찾기가 상당히 어렵고요. 곧 있으면 이번 FOMC도 또 경제 전망이 포함된 점도표까지 포함된 부분까지 발표가 되죠. 미국의 잠재 성장률 전망치 연준이 어떻게 보고 있는지, 정말 상향 조정될 것인지 아니면 시장의 기대와 다르게 하향 조정된 부분은 없는지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